네, 안녕하세요. 2021년 새로 시작하는 방송 한양문고 세입자들입니다. 이 코너는 한양문고에서 파는 제일 좋은 책들을 골라서 이번에 소개하는 방송인데요. 그 세 명의 세입자가 한 권의 책씩 골라서 소개해주는 그런 순서입니다. 먼저 각자 어느 세입자인지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문고 215의 세입자로 있는 이건우입니다. 두 분은 아주 평수가 넓은데요. 저는 그 따지고 보면 판사촌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125인데 215래. 아, 그랬어요? 네. 하여튼 뭐 평수가 작아서 뭐 호수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학고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문고 113호 113입니다. 범죄신고 범죄신고 번호인데요. 113호에서 일하고 있는 4월의 책 대표 안희곤입니다. 네, 저는 한양문고 104호 쾌적항공원이죠. 선세방학과에서 세입들어 살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박수. 박수! 아싸. 자, 새해의 첫 방송이라서 각자 야심찬 추천의 책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제일 처음에 이근호 선생님께서 네. 책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이미 제가 뭐 굳이 소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새해에 첫 책을 좀 이거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 샌델이 쓴 공정하다는 착가 이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샌델은 뭐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 독자들한테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요. 실제 이 공정하다는 착각도 정의란 무엇인가의 롤스 편하고 그 공동체주의를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쪽을 이해하고 보셔야 잘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샌델이 사실은 정의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 샌델은 글을 잘 써요. 쉽게 대중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샌델이 무거운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걸 우리 사회의 공정의 화두를 책으로 전해주는 아주 좋은 번역서가 20대 80의 사회라는 책인데 그 책은 좀 사회과학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 책으로도 충분히 공정성에 대한 이해나 대안을 제시받을 수 있는데 제가 또 이 책을 본 거는 철학적 관점에서는 공정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점이 궁금해서 봤는데 그럴 때 이제 너무 이제 그 현학적이고 너무 그 난이도가 높으면 대중들이 읽기가 좀 어려울 텐데 역시 샌델은 대중의 어법에 맞춰서 어려운 철학적 주제를 전달하는 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철학자로서의 명성보다는 교육자로서의 명성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처음 출발도 좀 시사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지나고 만 건데 미국에서 왜 그 아이비리그에 해당하는 대학에 입학 부정 사태가 났었잖아요. 사건이 났었는데 사실은 뭐 일탈적인 행위고 그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줄 알았더니 이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더라고요. 그런 어떤 시사적인 문제를 앞으로 내밀면서 쭉 이렇게 공정성이라는 주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공정이라는 문제를 젊은 세대가 과거의 어떤 민주화 운동 세대가 권력을 잡으면서 벌였던 어떤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내세운 건데 그럴 때 이제 그 결과로서의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공정성의 문제와 미국에서 말하는 공정성을 다루는 학자들의 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과로서의 공정성을 내세우는 관점에 숨어있는 함정, 이게 뭐냐? 능력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성취를 거뒀는데 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발동하냐?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미국 사회에서 또 미국의 어떤 그런 진보적인 학자들이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공정은 능력주의의 함정인데 사실 이제 샌델은 또 뭐라고 하면 함정이라고 하지 않고 능력주의에 대한 어떤 아주 강력한 말로 이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폭정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죠. 능력주의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공정의 문제와 관점을 달리하면서도 더 넓고 깊이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얘기되는 공정성을 성찰하고
대안을 좀 우리가 이렇게 제시받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 책입니다. 어쨌든 미리 좀 말씀드리면 사회과학적 접근이 좀 편하신 분들은 20대 80의 사이를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의 관점은 내가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 이미. 그런데 철학적 관점 대체 뭐냐? 특히 이제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굉장히 많은 좀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을 보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그 미국 사회를 그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회에서 그 아이비리그에 그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유력한 사람들이 입시 부정까지 저지르면서 아이들을 왜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려고 했느냐 하는 문제.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소위 이제 그 스카이를 보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비리그에 그 입학하는 학생들의 부모의 경제적 형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위 강남 출신들이 훨씬 더 서울대를 많이 간다는 이런 지표가 상당히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입시 문제가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만 특별하게 이런 특정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부모들이 괴롭힌다. 그래서 좀 참된 교육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미국이 그러고요. 심지어 샌델도 그랬다는 거예요. 샌델이 그 능력주의적인 이미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는 이미 우열반을 나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제 우열반 못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교육 현실과 그다음에 대학 입학을 둘러싼 문제하고 미국의 중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입학을 둘러싼 문제가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샌델도 얘기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미국과 한국만이 공통된 이런 편이 많이 나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 입시, 대학 입시, 아이비리그, 우리로 말하면 스카이가 왜 중요해지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게 있는데, 우리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데, 미국은 이제 그 전체 국민 중에 3분의 1만 대학을 가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미국에서는 대학 입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식 경제라고 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 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고도화된 지식을 배워야만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 익숙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노동자나 자본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미국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직 대학 진출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학을 나와서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 집단에 갖는 우월성, 이 문제가 이제 능력주의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미국 사회도 이런 학벌이 있어서 대학을 나온 집단 가운데도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 사회적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미국 동부의 백인들이 왜 이렇게 고수화됐느냐, 이거를 이제 입증하는 관점을 이제 자서전적으로 풀이했는데, 거기에 보면 본인이 이제 그 사회적인 배려를 받아서 예일대 로스쿨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실용을만 들어가지 않고. 근데 힐빌리 노래의 후반부는 뭐냐면 자기가 예일대 로스쿨을 가서 받은 혜택이 얼마나 큰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로스쿨을 나왔다면 자기는 절대 그런 사회에서 성취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일대 로스쿨 가는 순간 우리로 따지면 헌법재판소라든지 연방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와서 특강을 하게 되고 성공한 법조인과의 네트워크가 맺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대학 입학,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는 것과 그다음에 특히 아이비리그에 가서 성공하는 것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아주 입증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 사례를 얘기하면서 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능력주의자라고 해서 엄청난 부를 얻고 있고, 그리고 거꾸로 그런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에 대해서 오만한 것은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던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능력주의라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 가량간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떤 걸 성취했다면 능력 있다 인정받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경제적 부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 사회적 성취, 능력이 있어서 얻은 사회적 성취가 그 개인의 능력에만 기초하고 있냐라는 측면을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서 능력주의라는 것이
말하자면 근대의 하나의 이데올기가 됐냐 이것도 잘 분석하죠. 상당히 이론적이면서 치밀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게 청교도주의와 관련이 있는 막스 베버를 활용해서 이제 막스 베버가 이제 자본주의가 자기의 초기 자본 축적하는데 크게 기여한 게 청교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청교도들이 구원을 받은 상징은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큰 부를 얻었을 때 그게 하나의 증표가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애정설이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증거는 없는 거예요.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사회적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역전이 되면서 이제 부유한 사람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갖고 있었던 논리적인 함정이었던 거죠. 이런 것까지 잘 분석해냅니다. 그러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나온 것처럼 롤스가 등장하고요. 롤스를 인정하면서 또 비판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큰 장점은 능력주의의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정한 자격이 있으면 아이비리그 대학생들 추첨하자 하는 겁니다.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벗어나서 소비세, 부유세, 금융거래세에 세금을 매기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롤스하고 피케티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동체 요구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가 존중하는 태도로 바뀌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공정이라는 화두를 갖고 많은 문제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논쟁도 하고 있고 토론도 하고 있고 홍역도 치르고 있는데 한국 사회의 공정성의 문제제기의 단점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이 문제를 더 확장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자꾸 그만하라고 난리를 쳐서 제가 가장 좁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두 분의 압력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만하라고 안 얘기했지만 저기 앞에 있는 타이머는 계속해서 우리가 10분 정도를 책을 소개하고 10분 정도는 맘 놓고 떠들기. 이로 해서 10분이 그 이제 다 사실 됐네요. 치매인데 예. 방금 전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나는 15분을 다 책 소개하는 걸 또 착각하고 열심히 또 떠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 엄청 얘기 잘하시네요. 와, 이 원래, 중에 네. 줄줄이 이거는 뭐 야, 사실은 뭐 한 시간을 줘도 할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앞에 뭐 프롬프트가 있거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떠드시는데 이렇게 10분 동안 줄줄이 떠드시는 거거든요. 난 무슨 대본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대본도 없어. 쪽 대본도 없네. 이 책 정말 저도 한번 소개받아가지고 읽어봤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네,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죠. 이렇게 네. 이슈적인 책이 이렇게 재밌으면 약간 질투가 나더라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하고도 직접적으로 왜 미국 책이나 유럽 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유럽이나 미국과의 시차 때문에 10년 전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유행했던 얘기들이 1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데 능력주의 같은 거는 거의 동시대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한편으로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소리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될 정도로 일종의 경제 성장, 그 좋은 의미의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뭐 일종의 경쟁 신자유주의의 어떤 파급 이런 것들이 동시대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능력주의라는 이 능력주의를 다룬 책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잘 와닿고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원서도.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런 잘 생각이 팔리는 드네요. 책은 소개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책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공정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할 때 왜 그 공정성이 중요할 때 논리적 기반이 좀 약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사회과학적 근거도 있지만 철학적 근거를 댈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어서 역시
우리가 이제 근거 있게 말하는 태도가 되게 민주사회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원제가 타이로니 오브 메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원제가 능력의 전제, 능력의 폭정, 여기 폭정이라고 중간에 네, 이제 나오죠. 그 한 부분이 폭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정, 저는 이 제목이 이거 잘 지은 건가? 근데 요새 이제 공정이라는 화두 이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공정이라는 말을 제목에 붙인 것 같은데 공정이란 말이 fairness, 뭐 justice, 뭐 여러 가지 말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공정이 맨날 왜 공정이 착각을 일으키는 이유가 공정이란 말 자체가 공정하지 않아? 굉장히 좀 모호한 말이에요. 굉장히 정의롭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쓸 때 공정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차별을 생산하고 차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말이 훨씬 더 능력주의라는 말,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라는 말이 훨씬 더 이 책의 키워드로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제가 시간을 줄여서 말을 하고 놓친 게 있는데 개인의 성공에 오로지 개인의 능력만이 작용했느냐 그럴 때 이게 타고난 운이나 사회적 운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 능력주의를 극복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의 겸손이에요. 그게 아까 말하는 이제 그 사회 공동체에 대한 기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분노하는 게 도덕적으로 분노하는 게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오만함에 기초하죠. 특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 다른 관점을 볼 만한 이유가 있기도 하죠. 심지어 뭐 IQ 좋은 거라든지 좋은 체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나는 이게 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역시 좋은 유전자 속에서 나온 거라서 그렇죠. 부모덕인 거죠. 부모덕인 부모덕. 예. 심지어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이 2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네. 뭐 바나나 따먹고 있겠죠. 그게 사회적 운이죠. 네. 네,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아닌 거지. 이 세상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강남의 부자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다 아파트 샀는데 거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잘 될 줄 누가 알았어. 이 경제적 우월성, 네. 문화적 우월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돈 없는 집도 문화자본이라 그래서 어려서 집안에서 책 많이 읽고 하는 그런 분위기조차도 하나의 능력주의의 토대가 되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강력한 거죠. 생물학적 우월성, 뭐 세 가지가 이제 능력주의의 한 기반이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재밌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도하게 심각해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게 이거. 제가 먼저 한 걸 잘한 거죠.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을 때 무거운 책하고 많이들 들어오셨을 아니 때 지금 이제 다 들어왔다가 그리고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런 건가? 아무튼 좀 재밌게 하자고요. 재밌게. 재밌게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이 그러고 보면은 이건 선생님 가진 거 많은데 되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있는 게 겸손밖에 없죠. 가진 게 없어서 겸손한 겁니까? 가진 게 아니, 많아서? 따지고 알고 보면 가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거 있는데도 겸손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단하신 거죠. 실제로 보면. 네. 아이 근데 그 문화 자본이 있고 신체 자본이 있어. 제일 날씬하잖아. 벌써 이거 네, 앉아 있어서 잘 모르시니까 괜찮아요. 부처님 말씀에 모든 신체는 상대적이야. 저도 앞부분을 다 읽지는 못했고요. 이 책 그 공정하다는 작가 앞부분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그 1950년대에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쓴 능력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돼 있죠. 그냥 제목, 네. 작년에 번역됐어요. 원서 제목 자체가 그냥 메리토크라스예요. 딱 능력주의. 그 책을 보면 그 50년대 말인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21세기 신자유주의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벌써 한 70년 전 정도에 이미 서구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그런 거라는 오래된 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조금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능력주의가 현대에 와서 이렇게 문제가 재밌게 하자며. 되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은 오히려 이게 사회가 평등해지니까 능력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신분사회라든지 계급사회랑 경제적 격차가 워낙 크게 벌어졌을 때는 오히려
능력이라는 것,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돈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다 눌러버릴 수 있고 사회적으로 그냥 신분 상승은 뭐 따놓은 당상인데 오히려 기회가 평등해지고 누구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이데올로기. 근데 이 이데올로기는 정확하게 가장 미국적인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유럽하고는 달리 처음부터 굉장히 평등이라는 기반 아래서 만들어진 후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말하자면은.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시민이 완전한 평등한 조건에서부터 국가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신분의 지표라든지 계급적 지표라든지 이런 게 없이 완전 기회 평등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특히 능력이라는 게 성공의 잣대가 되고 그런 차별의 일종의 기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능력주의가 이제 지극히 미국적이고,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결과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그것을 이제 흡수한 뭐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능력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 책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옵니다. 예, 계속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우리 그 신자유주의 시작할 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네, 뭐 그런 그렇죠. 책이 있었잖아요. 난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밖에 모르겠어. 사실 때 신자유주의가 이 사회적 성공에서 이제 개인의 능력의 문제라고 제기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능력주의가 극대화된 게 신자유주의의 결과인 거고, 사실 아까 우리가 왜 한국 조상과 미국 조상이 일치하냐 할 때 전 세계가 신자유적인 가치를 추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질화된 거예요. 전 세계. 사실은 이게 전 세계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 샌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능력주의는 평등성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 그 결과가 능력이 있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자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로 나타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미국의 민주당이나 유럽의 좌파 세력들을 그 오래된 그런 노동자 계층이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지면 그런 전문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전문가들이 진보적인 정권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하고도 유사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20대 80의 사회를 보게 되면, 그러면 정책 자체가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공정하다는 착각과 20대 80의 사이를 같이 읽으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얘기하다 보면 밤을 샐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책 세 권 소개해 주기로 해서 일단 마무리하면서 이 책의 그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가격이 가격 책이 공정하네요. 18,000원밖에 안 되네요. 18,000원이니까 1,800원 깎으면 10% 하면은 뭐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가 책이 난이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얼만큼 몰입해야 책이 읽히는가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읽어도 읽히는 책이 있고, 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읽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 있고, 난이도가 이 몰입 난이도가 좀 다른데 이 책은 몰입 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중급 정도는 되죠. 그래도 예, 팝콘 먹으면서 읽을 책은 절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좀 커피 드시면서 커피는 부르는. 드시면서 색연필 들어서 이렇게 네, 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즐거가면서 있습니다. 읽는 책이라고 네, 합니다. 팝콘 먹으면서 읽으면 안 된다. 담배까지 피지는 않아도 되는. 이거 무슨 지금 식구 뭐 집에서 읽으시면 표시어도. 왜냐면 고민할 게 많고 사실 이렇게 읽다 보면 토론하고 싶어져요. 누군가하고 자꾸 말을 걸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내 생각도 좀 바른지 알고 싶고 그런 게 있어서. 네, 다음번에 한양문고에서 이 책을 구입하신 분은요, 이고는 선생님하고 이 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125호에 가시면 됩니다. 125호 조그만 협고방입니다. 월세 좀 조금 보태주시고요. 돼지 저금 동작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책, 제 책입니다. 제가 제 책을 선정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앵벌이 차원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필요한 능력인데 가장 덜 갖추고 있는 능력이 이제 잘 말하고 잘 쓰는 능력인 것 같아요. 남의 얘기를 잘 듣고 뭐 남이 한 말을 잘 알아듣는 거, 책법에서 알아듣는 거, 이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말하고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이렇게 잘 쓰는 그런 능력은 없어서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수동적인 능력만 키우면 사실은 수동적 시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동적 시민에서 능동적 시민으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제 책 쓰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들었던 문제의식인데 저는 강의를 계속하면서 성장하거든요.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제 성장의 속도에 맞춰 성장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글을 쓰면서 제 이제 글 쓰는 어떤 능력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 독자분들은 그러면 이제 글에 대한 글 쓰는 능력이 성장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읽는다고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듣는다고 잘 말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키워야 할 능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됐던 게 이 책의 목적의식이고요. 책은 그동안 뭐 이렇게 글쓰기 책은 되게 많아요. 뭐 어떤 문장 쓰는 법이라든지 뭐 문단 쓰는 법이라든지 뭐 논리적으로 글을 구성하는 법이라든지 이렇게 좀 글을 쓰는 법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완결된 형태의 책으로 완성해서 자기 생각을 좀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책 쓰는 법에 대한 책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한 29권 정도 책을 냈더라고요. 꽤 많이 낸 거죠. 어떤 때는 한 1년에 한 5권 냈더라고요. 저 책까지 합쳐서 30권. 네네네. 그래서 평수가 넓구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만약에 쓰게 됐던 어떤 노하우랄까? 평소에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책을 쉽게 쓰는 걸까? 뭐 물론 쉽게 쓴다고 다 잘 팔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나의 문제의식을 담은 책이고요. 제가 그동안 썼던 책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그동안 썼던 책은 남의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지식 중개상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 책은 그냥 오롯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을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 활동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책 한 권 쓰는 그날까지 이 책을 팔아보겠다. 라고 하는 게 저의 목표라서 5천만 부 판매를. 네, 5천만 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로 번역되면 이제 전부 한 권씩 쓰면 출판사는 죽어요. 좀 자제 좀 시켜주세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올 한 해 자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우울하시잖아요. 우울할 때 자기의 우울한 마음을 좀 보면서 이렇게 글도 쓰고 자기를 좀 정리하시고 그러면 정신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저는 책 쓰는 책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마쳤고요. 이건 선생님도 책 좀 내셨잖아요. 네. 뭐 저는 뭐 몇 권 낸지는 안 세고 살고요. 네. 많이 내서? 네, 너무 많이 내서 그만 내야 되는 상황하고 있고. 그래도 한 10권은 넘었고 넘었죠. 예. 20권은 좀 많이 모자라고. 그까지는 안 되고. 예. 열댓권? 책 낼 때마다 참 그 나무를 베어서 만든 종이에 대한 난 어떻게 하라고? 좋은 얘기인데 왜 방해를 해요? 근데 원래 그 가수들이 음반 낼 때 아이돌이 뭐 신곡 발표한다면은 미루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좀 공교롭게도 유명한 소설가와 비슷한 주제 책을 내셔갖고. 네, 장강명이. 진짜. 네. 그래서 베스트셀러는 장강명이 먹었고요. 저는 베스트는 안 먹었고 어쨌든 스테디셀러로 가려고. 근데 내가 장강명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장강명 책을 또 제가 좋은 책 무조건 사보거든요. 적일지라도 존중한다. 그렇게 쭉 봤는데 저하고는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서 떨어지나요? 결이? 아니죠.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른 격이 다른 게 아니라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다른 분야가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장강명은 장강명답게 썼다. 그리고 나는 나답게 썼는데 이제 문제는 눈 밝은 독자님들이 두 책을 비교해 보셔야 그렇죠. 결이 다른지 아닌지 알 텐데 장강명 책만 사보시더라고. 책을 보니까 네. 무척 실용적이고 네네. 아주 압축적이고 쌈박하게 바로 책 쓰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네. 바로 갖다가 쓸 수 있는 네네네. 그런 노하우들이 잔뜩 담아 자기 있더라고요. 출판사 책도 안 돼 이렇게 뭐 카피를 다 뽑아주시니까. 아니 생전 처음으로 이런 책 쓰는 거야. 실용서. 근데 그 실용서라는 게 우리는 실용서 그러면 조금 인문서나 교양서에 비해서 좀 낮게 보는데
실용서에 가치가 있어요. 네네. 직접적으로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심지어는 정말 책 쓰려는 생각 한 번 안 해봤던 사람도 책을 보면은 이 정도면 나도 책 쓰겠는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들게끔. 저자가 만만해서 나도 써볼 수 있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 보니까 저도 뭐 나도 써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가령 문제 뭐 왜 글쓰기 책 쓰기의 동기도 생계형 작가, 네네네. 직장인 작가, 백수영 작가. 백수형 작가 뭐 사실 글 쓰는 동기들이 사람마다 또는 글 쓰는 책 쓰는 그 처지들이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의 수를 딱딱 짚어주시고 네네네. 또 책 한 권을 쓸 때 사람들이 저는 출판사 대표니까 이제 저자들한테 원고 받아낼 때 네. 제가 주로 꼬시는 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쓰는 사람은 없다. 칼럼이냐 책이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그것도 줄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해서 처음에 들었던 어떤 생각들을 마지막까지 마무리 지는 방식으로 줄줄이 직렬형이라고 하셨죠 책에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고 토막토막해서 병렬형으로 네네. 여러의 주제들을 나열시켜서 하나를 매듭 짓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한꺼번에 엮으면 또 그것도 책 한 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석적으로 쓰느냐 처음부터 연역적으로 큰 줄기를 가지고 뽑아내듯이 쫙 쓰느냐 뭐 그런 식의 차이를 책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요모조모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이 얼마나 있더라고요. 팔리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한 편의 글을 쓰기도 어려운데 네네. 왜 내가 책을 써야 되지? 이런 분들한테 네네. 어떤 팁을 주고 계신지. 아 내가 왜 책을 써야 되는지. 아니 한 편의 글도 쓰기가 어려운데 네. 한 권의 책을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글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네. 글쓰기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그 글쓰기에 대한 공포는 내가 보기엔 강제성 때문에 음, 음. 그러니까 누군가 시켜서 글을 쓴 거죠. 그렇죠. 학교 때부터. 심지어는 뭐 일기도 검사를 맡았으니까 일기는 절대 금기잖아요. 남이 보는 게. 그러니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는데 이미 강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글쓰기 그러면 벌써 스트레스가 짜증이 글 쓰는 게 환희여야 되는데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기가 뭐 이렇게 작품 만들고 나서 좀 부족하더라도 막 이번은 뭐 어떻게 만들었어라고 신이 저희가 제가 만든 게 그러니까 뭐 맞습니까?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글을 쓰면 내 글은 너무 부족해 이렇게 물론 모든 글은 부족하죠.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모든 글은 되게 멋있는 거거든요. 그게 미완의 작품이 됐건 아니면 좀 뭔가 이상한 형태가 되더라도 어쨌든 자기 거를 끄집어낸 거니까 되게 멋진 일인데 그 멋진 일을 멋지다고 평가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실현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글 쓰는 일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 중에 하나고 그런 글을 모아서 이제 책을 내는 건 진짜 최고로 멋진 일이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과학자들 보더라도 둘로 나뉘잖아요. 책 쓴 과학자하고 책 안 쓴 과학자. 그 유명한 사람 다 책 쓴 과학자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간이 책을 한 권 쓴다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떠한 재산보다도 가장 강력한 재산을 자기한테도 남겨놓는 거지만 인류한테도 남겨놓는 것이고 자기 공동체에게도 남겨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건호 선생님 책 쓸 때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일종의 학자가 아니고 도서평론가이다 보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렬형이죠. 한 주제를 일관되게 쓰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증명해내서 쓰는 것보다는 이제 꼭지를 정해서 제가 책을 쓰기로 결정하면 꼭지를 이미 물론 목차를 정해놓고 매번 그 목차에 해당하는 글을 써내죠. 그래서 청탁이 오면 유사하면 주제를 바꿔요. 아무래도 이제 아무 대가 없이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원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주제를 쓰면 어떻겠냐 하면 또 대체로 비슷하면 또 수용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체로 이제 매 꼭지 하나의 제목을 생각하고 매 꼭지를 상황마다 써놔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단점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받아서 그 조건에서 책을 쓰다 보니까 늘 저한테 스스로 이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유장한 글을 좀 써내기가 좀 부족하다. 사실은 이런 능력도 키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제가 준비 중인 책은 좀 유장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놓고 그거를 길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정하다는 책학처럼 내가 어떤 걸 말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근거를 들여서 충분히 설득해내서 어떤 주제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처음부터 그걸 쭉 밀고 가. 네, 밀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한테는 약간의 제가 직업적인 또 환경적인 차이에서 나온 저만의 또 약간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점임을 알고 있는데 그걸 놔둘 수는 없다. 맞아. 예, 한 번은 도전하고 극복해야 저도 또 성장하는 거죠. 예. 그 글을 10매짜리, 15매짜리 저는 이제 칼럼을 쓰니까 15매짜리가 제일 많았고요. 12매, 10매 이러는데 한 1년 쓰면요. 굳어져 버려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면 20매짜리 쓰기, 30매짜리 쓰기가 힘들어지죠.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글을 사실 개인적인 글쓰기를 할 때는 원고지 200자, 20매, 30매짜리도 써보고 5매짜리로도 심지어 써보고 10매짜리도 써보고 하면서 일종의 글쓰기 근육을 여기만 단련시키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단련을 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한 말씀인데 실제로 그래서 일간지 기자들이 책 한 권 써내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네. 쪽글 쓰니까. 네, 쪽글을 쓰니까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그래서 사실 그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글을 한 편의 글을 쓰는 능력을 키우시려면 A4 용지 한 장 정도를 쓰는 능력을 키우는 게 좋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근데 한 권의 책을 쓰고 싶다면은 한 꼭지를 A4 용지 석 장 이상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A4 용지 한 장과 A4 용지 석 장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능력을 키워야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또 내 삶에 대한 영역을 공유하는 데서는 A4 용지 한 장. 근데 한 권을 쓰고 싶을 때는 석 장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그래서 그 통용되는 건 A4 용지 한 장이 많잖아요. 근데 A4 용지 한 장과 A4 용지 석 장을 따로따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쓸 때 A4 용지 석 장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할 때 한 장으로 줄여. 대단한 성실성이죠. 정말 대단한 성실성이고, 그러니까 그 동력.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되게 존경하는데, 아 참 저런 그 어떤 글을 쓰고 책을 써내고자 하는 그 저 안에 있는 동력은 도대체 뭘까? 엄청난 성실성이고 엄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A4 한 장도 쓰고 석장 쓸까 이렇게 고민하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그 후배처럼 A4 용지 석장을 쓰고 그건 따로 보관하고 발표할 때는 한 장으로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한 장을 줄일 때 글쓰기를 또 엄청 배우잖아요. 줄이고 줄여서. 늘려놓은 거를 한 장으로 줄일 때 또 엄청 또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병행해 보시는 것도 내 글 솜씨도 늘리고 나중에 책 한 권도 내는데 되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그 글쓰기, 책쓰기 그 관련된 강좌를 이 한양모에서 예, 뭐해서 저는 이제 글쓰기, 책쓰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A4 용지 한 장의 글을 쓰는데 저는 이제 읽고 말해보고 글을 쓰고 참석해야 능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한번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한번 강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양문고에서 그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이건호 선생님 직접 나섰습니다. 이건호 선생님의 글쓰기 관심 있으신 분은 몇 호? 125. 125로 한양국에 문의하셔도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즘 또 코로나라서 좀 우울하시면 이럴 때 슬쩍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적으로 충분하신 분 만나면 좋아요.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끝나고 첨삭.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갑자기 또 첨삭도 해주시는 거죠? 네, 남의 글 첨삭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제 신조 때문에 그러니까 읽고 말해보고 쓰고 첨삭해야만 늘어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바라는 바는 강의 듣는 분들이 많이 안 쓰시기를 내심 바라죠. 네, 쓰시면 어쩔 수 없이 첨삭해드려야 돼요. 기꺼운 마음으로. 오시면은 굉장히 많은 글을 쓰셔가지고 한 책 한 권씩 매주마다 들고 오셔가지고 괴롭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책 쓰기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1, 2분만 조금 쉴까요? 30초? 아니 계속 해도 되는데. 10분 쉬시죠. 담배도 피고. 근데 이 지금 실시간이라서 그런구나. 미안해요.
우리끼리 안 된 건 줄 알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네. 그냥 하죠 뭐. 저는 시간 딱 지켰어. 예, 잘하셨어요. 예. 10초 전에 끝냈어요. 예, 10초 전에. 그냥 하죠 뭐 괜찮습니다. 근데 실시간 채팅이 안 올라와서 우리가 그 진행하는데 자꾸 의욕이 자꾸 실시간 상실되고 아니, 있어. 첫 술에 배부르려 네, 그래요. 너무 재밌더라도 밑에 뭐라도 써주시면 우리가 되게 좀 좋을 막-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니어 제일 라든지. 다음 달에 우리가 할 때 반영할 게 술 한 잔씩 하셔야 재밌지 않을까요? 치톡 추천합니다. 저걸 반드시 다음 달에 실행하도록. 저런 좋은 조언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물누님 훌륭하십니다. 실명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책. 양성희 그 재밌었어. 독자님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라는 얘기죠. 과거형.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보고 이게 재미없겠다 마지막 책. 싶으셔. 제일 그 기분 좋은 책을 마지막으로 추천합니다. 너는 너의 삶을 바꿔야 한다라는 책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너는 너의 삶을 바꿔야 한다. 제가 연초에 이게 몇 페이지죠? 760페이지짜리 책을 소개를 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어려운 책 읽냐? 아니 뭐 너도 다 못 읽을 텐데. 너도 못 읽었잖아. 뭐 등등등 뭐 다 맞는 말이고요. 저도 다 못 읽었습니다. 진짜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책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연말에 연초에 샀거든요. 근데 아유 정말 진행이 잘 안 되는 책이어서 힘겹게 한 절반 정도는 읽긴 읽었는데 어쨌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연초에 왜 이 책을 골랐냐? 우리가 연초에 한번 1000페이지짜리, 500페이지짜리 이런 책을 한번 도전해 볼 한번 기회를 잡는 것도 괜찮아요. 그 연초에는 사람들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도전해 보고 싶고 올해는 뭘 하고 싶고 그럴 때 100페이지짜리, 50페이지짜리 후루룩 읽는 것보다 이런 걸 딱 잡고서 첫 1월에 한번 끝내보면 그 의기충만 전직 1년 동안 계속 책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동기도 부여되고요. 해서 그런저런 생각으로 이 책을 골랐고요. 책 자체를 소개를 드리면은 이 저자 이름은 피터 슬로터다이크라는 철학자입니다. 독일 철학자고요. 칼스루해 조형대학이라는 그 독일 대학의 총장까지 했고 지금 75세쯤 되셨나? 그 정도 된 이제 은퇴한 철학자인데 현재도 책을 엄청나게 써내고 있고 다작 작가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으로는 서너 권, 한 4권쯤 번역돼 있는데 한 10년 전? 10년까지는 안 됐나요? 냉소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양반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주저인데 냉소적 이성 비판 그러면은 여러분 딱 떠오를 거예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또 뭐 사르트르의 책 중에서 변직법적 이성 비판,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이성 비판, 크리틱 대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제목은 일종의 하나의 클리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냉소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부터 벌써 이제 슬로터다이크의 어떤 사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냉소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은 그 계몽주의라든지 현대에는 비판이론, 비판이론이라는 흔히 비판이론 그러면 철학에서는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들을 이제 비판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도르노, 베냐민, 뭐 그 한나 아렌트도 이제 하버마스, 한나 아렌트도 이제 비판 이론의 뭐 한 학자고요.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론을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 19세기, 20세기 초에 근대 서양적 이성, 서양의 이 이성 이렇게 근대에는 이성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이제 신앙에서 더 재미없는데. 네, 어쨌든 참고 들어보자고요. 조금 들어보세요. 어디까지 하나 보자고요. 신앙이나 이제 이런 그 권위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자율적 이성이 이 세계를 이제 파악하는 어떤 가장 기초가 된다라 그래서 이성의 시대가 이제 근대에 도래했죠. 근데 이게 이제 19세기, 20세기로 오면서 도구적 이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성이 하나의 도구적인 방식으로 사용돼서
어떤 지배와 폭력과 히틀러 같은 사람이 출현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학적 이성, 도구적인 이성, 인간의 어떤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것들이 세계와 자연과 심지어는 다른 인간까지 지배하는 어떤 도구적 기능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오면은 이성에 대해서 가령 포스트 모더니즘, 뭐 푸코, 뭐 모든 사람들이 이성에 대해서 다 비판을 해요. 그래서 해체주의란 말도 이제 해체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1차적인 목표가 인간의 가장 탁월한 능력이라고 봤던 이성을 해체한다라는 게 해체주의의 주된 목표인데 비판이론은 이성을 도구적 이상이라고 해서 비판하면서도 그래도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이성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계몽적인 그 엔라이트먼트, 다시 계몽적인 이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래서 비판적 이성을 얘기를 합니다. 도구적 이성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비판적 이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주장인데 이 슬로터다이크는 그 계몽적인 이성 또 비판 이론의 비판적 이성까지 다 비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런 식의 이성이 결국은 계몽적 이성이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다. 재밌으셨는데요? 1960년대 말에 학생운동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반이 됐던 것들이 바로 그런 비판적 이성이었는데 다 망가지고 다 끝났다. 그래서 냉소적 이성 비판. 이성이 결국은 이성이 아니라는 게 세계를 냉소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소적 이성, 비판 이성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냉소적 이성이다. 냉소화된 이성이다. 그래서 냉소적 이성 비판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벌써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 책은 들어가기도 전에 제 시간을 다 써버렸는데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는 너의 삶을 바꿔야 한다. 이 책 제목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다 자기계발서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원제인가요? 예? 원제죠. 네. 두 무스트 다인 레벤 이럴 줄 앤더는 겸손하지가 않아. 아무튼 독일어를 해봤습니다. 이 책 제목은 릴케의 고대 아폴로의 토르소라는 시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그 시를 쭉 보시면은 책에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쭉 보시면은 토르소는 아시죠? 머리 없고 팔다리 없고 다리까지 없고 몸통만 있는. 그래서 이 책을 가만히 보시면 요 까만 게 처음에 뭔가 할 거예요. 이게 토르소예요. 그러네. 토르소를 그대로 쓴 건데 이 시는 그 릴케 이 시는 고대 아폴로의 토르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내다가 맨 마지막에 너는 너의 삶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로 끝내는데 이 말이 토르소를 감상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릴케 시엔에서는 보면 그렇거든요. 뭐냐면 감상자가 이 토르소를 보면서 다리도 없고 머리도 없고 없지만 그 남아있는 근육의 울퉁불퉁한 고대적인 어떤 조형적인 완벽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폴로라는 상의 전체를 상상합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성이라는 건데 완전한 하나의 인간의 전형을 상상을 하는데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머리와 팔다리가 다 상상 속에서 원형을 이루어서 심지어는 아폴로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형형한 눈빛으로 나의 폐부를 꿰뚫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감상자가 갖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겁을 먹는 거죠.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폴로가 나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폴로 토르소가 너는 너의 삶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사실 그 완전성을 상상한 것은 내가 한 거죠. 토르소 자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서 사실 이 개인이지만 내에게서 이미 하나의 완전성의 꿈, 완전성의 이상이라는 게 내게서 생성이 돼서 토르소를 통해서 나한테 부르짖는 겁니다. 너는 너의 삶을 바꿔야 된다. 완전하게 나 토르소처럼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완전성에 도달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현대적인 자기개발의 의미하고도 통하긴 통해요. 안 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너의 삶을 바꿔야 한다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이 책은 정확하게 철학적 인간학의
인간학이라는 분야에 속하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인류학, 앤스로폴로지가 그 영미권에서는 서양에서는 똑같이 인간학이라고도 번역되고 인류학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근데 철학적 인간학은 뭐냐면 인류학이 이제 뭐 한 18세기쯤에 탄생했다면은 인류학은 크게 이제 자연 인류학, 그러니까 생물학적 인간을 탐구하는 자연 인류학이 있고 인간의 문화와 인간이 이루어 놓은 사회라든지 뭐 문화적인 체계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을 규명하는 게 문화 인류학이죠. 사회적 인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철학적 인간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역사하고 사회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인간 자신의 존재 방식, 인간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를 역사, 신체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로 규명을 하는 게 철학적 인간학이거든요. 그래서 인간학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철학적 인간학이 20세기에 와서 20세기 전반에 엄청 독일에서 유행했고요. 지금도 독일에서는 굉장히 뚜렷한 학문 분야 중에 하나인데 단 데서는 다 사라졌죠. 근데 이제 이 페터 슬로터다이크가 철학적 인간학을 다시 복권을 하는데 왜 복권을 시키느냐 하면은 이 지금까지 이성이라든지 그 철학적인 어떤 형이상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학의 주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 세계 속에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환경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뭐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진짜로 철학의 가장 큰 임무고 그런 의미에서 철학적 인간학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몇 가지 이제 개념만 얘기를 하면은 면역적 인간이라는 말을 써요. 책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상해요. 낯설고 철학에서 다루지 않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은 뭐 너무나 많은 기초 교양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천천히 읽다 보면은 뭐 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반밖에 못 이기셨다며요. 그래서 반밖에 못 읽은 거죠. 너무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찾아보다 보니까 반밖에 못 읽었는데 이제 면역이라는 걸 가지고 인간을 규명을 하는데 인간은 처음부터 면역체로서 존재한다. 인간이 문화를 이루고 인간이 현재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는 자연 면역, 그러니까 낯선 것, 병균 이런 것부터 인간은 늘 그러니까 환경은 항상 위험한 것, 나를 침해하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방어하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 세 차원인데 첫째는 자연 면역, 그러니까 생물 병균이라든지 자연으로부터의 면역. 두 번째는 사회적 면역. 이민족의 침입, 낯선 어떤 뭐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의 침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사회 관계, 제도, 법률 이런 걸 통해서 면역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니까 사회, 제도, 국가, 법률 이런 것도 다 면역의 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발명한 면역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면역이라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철학 같은 것, 학문 같은 게 이제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면역인데 이 낯설고 환상, 뭐 기이한 어떤 것들, 뭐 그런 것들로부터 인간의 어떤 정신적 통일성이라든지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일종의 정신적 면역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렇죠. 극복하기 위해서 뭐 종교를 만들어낸다든지. 예, 딱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이 정신적 면역 체계의 최고 형태로, 최고 형식으로 보죠. 근데 지금까지의 종교는 제도적인 종교, 실정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지티브한 종교라고 그러는데 종교의 가장 핵심은 자기 수행에 있었다. 자기 수행이라는 건 아까 릴케 시를 얘기하듯이 완벽함이라는 이상을 도달하기 위한 끊임없는 수련과 자기 성찰과 그런 자기 변화, 자기 변혁이라는 게 종교의 가장 큰 기능이었고 그런 심성, 그런 태도 자체를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데 지금은 제도와 교리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사회적 면역으로서의 종교가 추락을 해버린 거죠. 정신적 면역 체계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누고 가르고 타자로부터 방어를 하고 하는 식의 교리 체계, 이단, 제도, 성직자, 교회라는 유형적인 교회
이런 것들을 종교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은 종교가 아니고 종교의 아주 극히 일부고 실제 가장 종교의 정수는 자기 수용, 자기 수행, 자기 수련에 있다. 근데 그 자기 수행, 자기 수련에서 보자면은 중국의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뭐 초기 기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은 차원에서 종교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종교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면역 체계의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다 됐어요. 이런 얘기를 니체, 하이데거 또 별별 사람이 뭐 불구자 장애인 고개사 이런 사람까지 등장합니다. 쿠베르탱 남작 올림픽을 만든 근대 올림픽을 만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쭉 꿰뚫고 있는데 굉장히 기이하고 낯설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인스피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은 책이에요. 네, 읽다 그렇죠. 보면은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진짜. 네. 정말 어렵습니다. 인생을 왜 산다 싶기도 하고. 어려운데 도전할 만한 그런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저 이렇게 뭐 출판사 보도자료 보면 사봤을 것 같은데 안 대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안 보는 게 낫겠어요. 저거는 되게 좋은 소개예요. 네네. 내가 읽어야 할 책인지 안 읽어야 할 책을 구분해 주잖아요. 이건 안 읽어야 돼. 저 책을 읽는 동안 내가 읽어야 할 책 굉장히 중요한 책 3권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안 읽는 게.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그 책이 좀 벽돌책이기도 하고 도전할 만한 책이기도 한데 뭐 그런 저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분량 때문에 책을 추천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 책을 강력하게 강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추천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그 근원적 사실 제가 이게 한 7, 8년 전에 이 책이 그 전에 2009년인가 나왔거든요. 원서가. 하고 싶어 했구나. 2013년쯤인가 이 책을 계약을 하려고 계약을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 불가능. 네네. 번역할 사람이 없는 책이에요. 네네. 이거를 큰 보상도 안 되는데 이거 한 2, 3년 최소 3년 이상 붙들고 있어야지 번역이 가능한 책이고 자체가. 3년 붙들고 있다가 그래도 번역이 가능한가? 너무나 기이한 얘기들이 네. 많이 나와요. 아주 낯선 얘기들이.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 있겠지. 그리고 아무도 이거는 계약 못하는 책이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고 있었는데 딱 나왔어. 2015년인가 6년에 다시 한번 계약 안 됐죠라고 물어보니까 덜렁 돼 있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서 4월이 안 되니까 5월이 한 거 아니야? 봤습니다. 그래서 5월에 보면서 나왔고요. 이 문순표라는 역자는 그 철학을 전문적으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독일에 유학 갔다 오고 했는데 책을 여러 권 번역했고요. 글도 굉장히 잘 쓰고 사실 번역을 100점 주기는 힘들어요. 번역을 너무 저는 문순표 역자도 이 원서에 조금 주눅이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틀리면 어때? 그 자유스럽게 좀 더 뭐 창의적으로 좀 번역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엄밀하게 번역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철학 번역서가 나오면 주변의 철학자들이 엄밀성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일반 독자가 읽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러니까 그쵸. 이 번역한 분들이 너무 압도당해. 맞아. 그런 주변 평가에.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일반 독자가 읽는데 얼마나 대중적인 전달력이 높으냐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참 그게 아쉽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전문 번역이라고 하는 영역이 또 네. 이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 특유의 독일어 문장, 독일어 구조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명사, 뭐 영어도 그렇지만 명사 하나에 줄줄이 관용절을 붙이는 거는 독일어가 아주 압도적이에요. 거의 명사 하나를 꾸미는 게 3줄 막 이래요. 원서에서 보면. 전형적인 독일어 문장을 비슷하게 번역을 해놓으니 독일어 비슷하게 번역을 해놓으니 우리말 같지가 않은데 한 50페이지 읽다 보면 이 문장이 젖어요. 패턴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슬슬 읽혀요. 중간중간에 이제 워낙 낯선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찾아봐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책이 보니까 제가 뭐 저는 안 읽겠다 했지만 그 구비해서 서가에 꽂아 놔서 폼 잡는 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뭐 읽게 되겠는데요. 저는 저 책 보면서 한병철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의사 네, 철학자 네, 있잖아요. 네. 그 양반한테 피로사회. 소책자 엄청나게 내가지고 한 10몇 권 냈거든. 그걸 싹 모아놓으면 저 책이 되겠다. 근데 이 책 읽으면은 한병철 선생 책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슷한 접근이 있는데 한병철 선생을 뭐 철학적 인간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철학적 인간학의 접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 안에서의 어떤 인간의 존재 방식을 현대적인 존재 방식, 그러니까 피로, 뭐 시간의 한계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가지고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주장은 한병철 씨하고 이 슬로터다이크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한병철은 그 자기 개발이 그 강요된 자기 개발로 보잖아요. 피로 사회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가 자기 착취라고 보잖아요. 슬로터다이크는 그 말로 빌어서 한다면 원래 인간은 그 자기 착취를 통한 상승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종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고. 상당히 고대 그리스 철학과 유사한 면이 그렇죠.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인간공학이라는 말이 인간공학에 대하여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부제로 인간공학이 안트로포테크닉이라는 원어를 번역을 한 건데 테크놀로지라는 뜻이죠. 또 잘난 척. 네. 좀 약간 아니, 제가 왜냐면- 저녁 식사를 하고 와가지고 왜냐하면 이 테크닉이라는 말이 우리는 지금 기술이라고만 얘기를 하지만은 그리스어에 테크네라는 말이 있는데 테크네라는 말이 이 연마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련. 연마해서 도달하는 숙련을 이제 테크네라 그러는데 그것을 기술적인 도구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어떤 태도적인 측면에서의 숙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에서 수련 빼면은 어느 종교나 불교나 어디서도 수련과 수행을 빼면은 종교의 실제적인 어떤 한 부분이 허물어져 버리거든요. 근본적인 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의 종교적인 수행이기도 하고 테크네라는 말이 어떤 삶의 어떤 아주 고도로 연마된 삶의 기술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의 기술이 금욕적인 거예요. 맞아. 금욕 절제. 뭐 예, 금욕과 절제와 현대의 생태 위기에 맞는 인간의 자기 연마, 행복을 찾고, 그러니까 스토아주의라고 그러죠. 금욕주의. 쾌락이라는 게 오히려 금욕에서 어떤 아주 평온한 어떤 평정 상태를 유지하고 이런 데서 이제 쾌락이 오는데 너를 굶어 봤어? 뭐 이런 거지. 뭐 그런 식의 자기 절제와 자기 연마를 통한 어떤 지고한 상태로 도달하는 게 인간에게 가능하고 바로 그런 가능성을 찾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너는 너의 삶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기에는 굉장히 지치고 힘든 책이긴 하지만 그 읽다 보면 굉장히 그 소소한 쾌락이 있어요. 내가 이걸 읽고 있구나라는 쾌락도 있어요. 만만치 않은 책을 내가 이 책을 읽고 있구나. 그다음에 영감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우리 방송할 때 다 읽고 난 소감만 한번. 아 그럴까요? 아 다음번 대충 읽은 척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 나머지는 안 읽고. AS로 이거는 반만 읽고 소개해줘가지고. 아, 왜냐하면 의외로 좀 반응이 좋잖아요. 예, 또 이렇게 두꺼운 책, 맞아. 철학적인 책, 또 이렇게 쪽수 있는 책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독자들이 계시니까.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그래서 덧붙이지 마시고.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아, 그 다 읽고 얘기해. 면역학적 인간을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공면역이라는 말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엘리트주의, 개인의 어떤 빼어남, 탁월성에 도달하는 그것은 뭐 엘리트들이라든지 뭐 말 그대로 아까 이 능력주의에 기반해서 타고난 사람들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에 그런 반론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기를 현재 필요한 거는 인간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면역이다. 그러니까 환경 위기에 대해서 모두가 절제하고 서로의 어떤 사회 자체가 면역적 기능을 하는 방식의 면역은 자기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면역이 아니라 이런 위기에 대한 면역적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은 상호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가죠. 그래서 공면역인데 코임뮤놀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작했다. 잠깐만요. 코임뮤 그러면은 코임뮤 나갑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저항을 꿰뚫고 코임뮤 그러면 큰 면이 하시는 되거든요. 분이 좀 올려주세요. 그만 좀 해. 이렇게. 하여튼 뭐 코임뮤 그러면 콤뮌이 돼서 공산주의 사상하고도 어떤 이렇게 의미에서 설명하고 통하는 설명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뭐 이상희님 그렇습니다. 좀 얘기 좀 해줘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책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데 이게 아주 특별한 구체적인 책을 얘기해 주면서 절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도 절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류 사회가 어쨌든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하지 않고 쓴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류 사회가 그런 어떤 무한 성장을 하면서 어떤 부작용을 겪으면서 많은 철학적 담론들이
그래서 이제 뭘까 육아 사상이라든지 그 고대 철학을 얘기하면서 절제나 중용의 가치를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책 얘기하면서도 또 키워드가 잡히는 거지. 우연찮게 충돌하는 두 책들 쭉 지켜보면 책들을 지켜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한 성장, 무한 소비, 무한 생산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또 무한한 욕망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 사실 또 그게 인문적인 또 힘이기도 할 텐데 또 오늘도 되게 좋은 말씀 들은 것 같아요. 절제나 중용의 가치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그런 걸 다룬 책을 또 우리 찾아 읽어보면 되겠죠. 예.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그 수업하느라고 읽으려는 책이 스타니파타인데 그 스타니파타 정신하고 유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그 현대적 지혜나 고대적 지혜나 맥락이 있구나 그런 생각 들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2021년 아직도 팬데믹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속되는 팬데믹 속에서 뭐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 오늘 약속 지킨 저하고 나머지 약속을 다 어기셨기 때문에 약속을 제일 어기신 분부터 네. 안고 선생님부터. 그 아까 나한테 시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뭐 말만 아까 타고 뭐 해놓고서 그러니까 막 저는 1분 남기 전까지 어떤 압박도 안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럼- 아까 5분 남을 때부터 저를 괴롭혔었어요. 이게 시간을 지켜야지 제가 많이 할 수 있어요. 방송 중 하셨다더니. 네. 아니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책 두께만큼 하는 걸로. 방송 시간을 책 두께만큼 그것도 좋네. 괜찮다. 다음 시집해야지 나는 얇게 짧게. 그렇게 했네요, 실제로. 난 그림책 해야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그 새해부터 이렇게 그 일종의 아까 폭정이라고 그랬는데 테러를 해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재밌는 책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진지하고 조금 심각했어요. 근데 훨씬 더 재미있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책 소개하면서 너무 재미에 또 압박당하지 말자고요. 뭐 또 이런 방송에 또 들어오셔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책 얘기할 때 꼭 재미나 가벼움만은 원하지 않을 테니까 다루는 책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다 보면 저는 다른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 책 쓰는 책을 출판한 이 오도스가 제 대학 제자가 차린 출판사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갖고 원래 이제 출판계에 오래 있었고 이렇게 마케팅 쪽에 있다가 이렇게 출판사를 하는데 저는 또 제 제자라 여러 가지로 또 출판에 사제로 만나서 출판에서 동료가 된 거잖아요. 굉장히 또 감사하고 또 보람 있게 생각하는데 또 김 선생님 책을 내갖고 또 잘 돼서 계속 이렇게 또 좋은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훌륭하다. 김 선생님도 한마디 하시죠. 다음번에 책을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더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직 저- 정해놓은 게 없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즉흥적이거든요. 그날 달라요, 우리가 컨디션이. 그달 네. 우리가 뭐 하는지를 두 분이 뭐 하는지를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근데 친절하게 우리가 미리 좀 정해 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네. 고마웠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갑자기 이렇게 칭찬 막 해주셔서 방송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하는 한양무고 세입자. 네. 3명의 세입자, 빈민하고 그다음에 뭐 중산층하고 좀 재벌층 3명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좀 다음 매달 마지막 월요일 날 방송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